안녕하십니까?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모처럼 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연방준비위원회가 선금리 인상 후 자산 매각으로 정책의 기조를 잡았습니다. 게다가 국제 원유 가격, 특히 서부 텍사스산 가격 오랜만에 $100 선을 회복했는데요. 전날 휴렛패커드 나쁜 실적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델컴퓨터 좋은 실적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끈 모습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장윤정 캐스터. 네, 뉴욕 증시 오랜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네, 오전장에서는 약세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곧바로 이 상승 흐름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분위기 끝까지 이어간 모습인데요. 오늘 장의 상승의 원인은 상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수 마감 종가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입니다. 오늘 장에서 0.6% 올랐습니다. 12,56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랐는데요. 2,81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1,34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전환하는 데는 이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긴 했지만 그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다수 정책위원들이 이 기준금리를 먼저 올리고 난 후에 연준 자산을 매각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의사록은 연준위 위원들이 이 출구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지난해 6월 이후에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런 논의가 곧바로 출구 전략으로 이어진다라는 신호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상품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100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금도 온스당 $1,500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시장에는 에너지와 이 원자재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휴렛패커드의 충격, 오늘은 대리 어느 정도 상세를 시킨 모습입니다. 어제장 마감 이후에 대리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실적을 보시면은 주당 55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망치도 전망치도 소폭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델은 오늘 새벽장에서 5.4% 오르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휴대패커드는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시장. 네. 어제 마감한 뉴욕 증시 상품 가격이 상승했고 대래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거기다 연준위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면서 상승세를 이끈 모습이었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장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주가가 오른 데에는 그동안 하락됐던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관심이 됐던 그 경기 문제 관련해서 미국의 연준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앞서 그 장 게스트께서 선금리 인상 후 자산 매각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는 사실 그 당초에 예상됐던 이러한 출구 전략의 시나리오는 다소 좀 엇갈린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그 금리 인상부터 이렇게 먼저 가겠다 하는 이런 시각은 최근에 그 경제 지표 부진에 따라서 소프트 패치 이런 것이 월가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의 미국 경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인 미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에 대해서 비교적 밝게 보고 있다. 그래서 경기에 따른 그 불확실 요인을 해소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금리 인상을 먼저 들이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지금 0에서 0.25% 실질적 운영은 0% 운영하는데요. 우리가 금리가 아주 낮을 때는 통화정책이 추진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소위 리퀴드 트랩,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경기라든가 이렇게 이런 적에 조금만 받쳐줄 경우에는 금리를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 빠져 있을 땐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인플레라든가 이런 다소의 통화를 긴축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소지가 나타날 때에는 사실 중앙은행이 어떤 쪽에 목적을 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렇게
당초 예상과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그 경기 회복, 그다음 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서 소극적인 매출구 전략을 먼저 좀 추진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나중에 추진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이 지배를 이루고, 아직도 그런 그 큰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는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했던 것은 이런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기 위한 중앙은행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뉴욕 월가에서도 역시 유동성 장세가 끝나느냐 이 문제도 관심이 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 금리가 인상화돼도 유동성을 환수하는 그런 탄력도,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후 자산 매각 방식,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그 매각할 경우에는 그만큼 매각분에 해당되는 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 그 중앙은행에 들어오기 때문에 증시 주변 자금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증시적 측면에서 보면 역시 유동성 장세에 논란이 됐을 때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먼저 가느냐,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이 가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지금은 그 금리 인상하더라도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 민감도, 탄력도가 상당히 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루키 트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 자산 매각 방식을 이렇게 채택했다는 것은 지금 월가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논란, 이런 것을 비교적 그 논란을 좀 일식시키고 돈에 힘입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국면을 장기간 끌어보겠다 하는 이런 측면도 많이 감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어떤 국가마다도 경제의 그 가계 기초에 해당되는 하우스홀드, 즉 가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가계 보면은 크게 웨이지 인컴, 임금 소득과 그다음에 에셋 인컴, 자산 소득 나눠지는데요. 예. 지금 미국 경제가 그 경기를 회복시키는 정책적 여지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내년도에 그 대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자당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관련된 지금 이 불균형 문제를 좀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마 대선 결과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그 요소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이 자산 매각 방식을 좀 가능한 늦춤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를 이렇게 끌어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한 가계에서 자산 소득이 증가하고, 이 자산 소득은 임금 소득에 비해서 한계 소비 성능 내지는 평균 소비가 높기 때문에 소비가 이끌어가면서 경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GDP의 그 기여도에서 약 3분의 2 내지는 70%가 소비에 기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 증시적 측면에서도 유동성 장세의 논란을 어느 정도는 일식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장의 의미가 해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또 하나의 그 글로벌 증시에서 이렇게 불안요인을 작용했던 상품 가격 하락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 연준이 향후의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하는 이런 시각이 좀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식됨에 따라서 사실상 상품 가격에 대한 이런 가격이 안정세로 회복됐던 것이 최근에 미국의 그 주가의 하락을 주도했던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미국의 주가를 특히 다우지수를 안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최근에 미국 증시를 이길 때는 경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 또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들이 지금 투자자에서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그 모습은 상당히 좌우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장에 대한 분석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중화권 증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은 변동폭이 심한 모습이죠. 장유정 캐스터 좀 어떻습니까? 네. 이머징 마켓 증시 서로 등락이 거듭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중화권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먼저 상하이 증시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증시 어제장에서 0.7% 올랐습니다. 2,87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이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은행주를 사이로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이 최대 주류 생산업체인 귀주 마우타이가 증권사의 추천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가 예상보다 증가할 것이다
것이다라는 전망에 이 선화 에너지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반면 전력 사용량 및 가격 통제로 이 전력주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래량은 최근 이 4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과 성장 회복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콩 H지수 확인합니다. 네, H지수도 상하이 증시와 함께 흐름 같이 했습니다.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1% 이상 올랐습니다. 12,870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면서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주와 석탄주가 상승하면서 증시는 상승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는데요. 이 중국 본토 도시 70곳 중에서 67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부동산주 매수세가 유입이 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석탄주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8,08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인플레에 대한 지속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 정부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기업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소식으로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압박이 여전할 것이다라는 이 경영진의 발표로 인해서 자동차주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대 은행인 스테이트뱅크도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의 이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확인합니다. 네, 러시아 지수는 올랐습니다. 1% 이상 올랐는데요. 1,84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증시는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시장에 유입이 된 것도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루살도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베스파는 1% 이상 빠졌습니다. 62,840포인트에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네, 그리스 등 이 유로존의 부채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된 가운데 이 인플레 통제를 위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투심이 위축이 됐습니다. 또 비용 증가 및 대출 축소 전망으로 대형 주택개발업체인 로시가 이 7개월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3년 차를 맞아서 최근 월가에서는 새로운 유망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준을 보면 금융위기 이하의 경영과 또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 이후 월가에서 뜨는 새로운 유망 종목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 위기가 발생한 지 3년 차가 됐는데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지요. 대체로 이런 변화를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기본 활동이 되는 규범 문제, 이런 제도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먼저 따지는데요. 우리가 위기 3년 차를 맞으면서 위기 이전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는. 지금은 뉴노멀 시대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표준이다. 이런 각도에서 새로운 표준에 근거한 모든 경제 활동은 사실상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은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규범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법에 있어서 보면 같은 조항이라도 최고법 우선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똑같은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법령보다는 헌법에 이렇게 서로 겹칠 때는 헌법의 우선을 원칙으로 이렇게 치는데요. 국제 규범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는데요. 가장 구속력이 높은 권위가 높은 국제 규범을 누가 만들까 하는 것을 보통은 세계 경제의 최고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세계 경제 최고 단위가 바뀐 모습을 보면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이런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위기에는 아시겠습니다는 사실상 국제 규범을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 서방 선진 국가들이 대체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 전에 만들었던 글로벌 스탠다드를 비록 세계 각국들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수평적 관계에서 이것을 협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이익 정도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체로 국제 규범을 글로벌 스탠다드를 아메리칸 스탠다드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위기 3년을 맞으면서 국제적으로 최고의 그 단위를 만들어내는 세계 경제 최고 단위가 지금은 G7에서 G20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네. 아마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담에서 G20 국가 중에 회원국들의 입김이 신흥국들의 입김이 얼만큼 강했는가 하는 것을 회상하시면 단적으로 그런 대목에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G20이 주도된 이런 뉴 노멀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보면은 각계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의 형태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뉴 노멀 시대에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젤리형 상태다. 그러면 젤리형 상태라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네. 좋을 때는 확 펴지다가 나쁜 악재가 있을 때는 또 확 위축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질서는 위기 전보다 확실하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젤리형 상태, 가변형 상태가 지금의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마 이 새로운 유망 종목 선정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기 전에는 영미식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확산됐기 때문에 유망 업종을 평가하는 방식은 대체로 재무제표상의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주로 많이 파악했다 하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주가가 적정 주가 수준으로 이상이 될 때는 주가가 버블이다 해서 향후에 주가가 하락된다. 그다음에 적정 주가 밑으로 떨어질 때는 이것은 뭐냐? 다시 주가가 저평가될 때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들 시청자분이 아신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기준으로 한 펄이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위기 3년 차를 맞으면서 이러한 그 재무지표들이 과거에는 주 지표로서 유망업종을 선택하는 지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보조 지표 내지는 참고 지표의 성격으로 많이 좀 위상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대신에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상의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 고객과 함께 20년, 3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경영, 기업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경영 이런 것을 중시하는 시각으로 많이 유망 업종을 또 유망 기업을 판단하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제 3대 신용평가 기관들도 그동안 그 개별 기업의 유망 신용등급 평가할 때는 이런 그 재무제표의 어떤 건전성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는 최근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요인을 더 중요해서 이렇게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모습이 굉장히 두드러지다 하는 것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은 뭘까 하는 각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그 중에 하나가 나눔과 기부 같은 사회적 가치를 구축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의 대표 기업으로 이렇게 꼽고 있고 네. 또 나눔과 기부를 통해서 사회적 기부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는 많이 뛰어오르는 것도 국내 증시에서 확인된 모습을 이렇게 역력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최근에 그 위기위에 사실상 지속 가능한 여건에서 임팩트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팩트라는 것은 엠퍼시, 감정이입,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를 위한 팩트에서 엠퍼시 플러스 팩트의 합성어거든요.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고객과 함께 감정이입을 사회적으로 연대시켜야 이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임팩트라는 것은 사실 지속 가능한 요건 중에 나눔과 기부를 통해서 약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밑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 다음에 용서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겸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기업일수록 지금 위기에 많이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은 비단 유망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위기를 거치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존중되면서 사실 우리가 도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유행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는 이러한 그 유망 업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듣기에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달라진 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 항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등 기업이 종전보다 더 중시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금은 증강현실 시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이 증강현실은 가상현실과 대비돼서 모든 것이 보이는 이런 시대인데요. 과거 모 방송 TV에서 아이리스라는 그 이렇게 드라마인가 했죠? 네.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거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센트럴 포인트에서 자기 요원들이 국내든 해외든 뭐를 활동하는 것을 그 중앙 지점에서 다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는 어디에 활동하든 간에 기업 경영에서는 다 보인다 하는 각도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이런 것을 보통 한마디로 증강현실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증강현실 시대에서는 소위 니프티 피프티 잘 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못 되는 기업은 더 못 되는 이러한 승자 독식 효과라든가 패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경영 이론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배우기에는 선두에 서는 것은 많은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 그런 차원에서 선두에 나서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보면 빅3만 들어가면 대체로 보면 기업들이 유망하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봤고 또 유망업종을 선택할 때 빅3냐 이런 것을 많이 고려했습니다는 지금은 1등만 몰아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빅3보다는 피크탑 전략 오로지 1등만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ER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다소의 거품 징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해당 업종에서 1등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극복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아마 이것은 굳이 제가 실증적으로 사례를 빗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국내 증시에서 어떤 업종들이 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까? 월가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올라갈까? 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서 1등 업종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세가 들어드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퍼라든가 이런 기준에서 주가가 과열시키미를 보인다 하더라도 피크탑, 해당 업종의 1위로 선택되면 사실상 그런 거를 극복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위기의 증강현실 시대에서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1등에 몰아주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IT라든가 이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정보 시대가 짧아지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무래도 니프티 피프티 현상은 더 심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해당 업종 1등 기업이 되느냐 이 여부는 상당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에서도 이 투자 전략은 굉장히 유망할 거로 이렇게 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월가의 기준이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거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면 월가에서 투자 요망 종목이라는 것은 국내 그 투자가들의 참고 지표가 되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나라에도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세계에서 7위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상에서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사실상 자체적인 투자 판단 기준은 레퍼런스 인디케이터, 참고 지표가 많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다른 어떠한 증시보다 국내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네.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월가에서 이렇게 금융사라든가 이런 게 연계되어 있는 달러 자금과 관련된 이러한 외국인의 자금 동향이 레퍼런스 인디케이터로 굉장히 대부분 다 주목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세계 어느 증시보다도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런 각도에서는 월가에서 유행하는 위기의 새로운 유망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통용되고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질문입니다. 또 새로운 상품을 빨리빨리 내놓는 기업일수록 또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전문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저 사실 핸드폰에서 좀 기능이 익숙해지다 보면 또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고 또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특정 상품이 나오면 한 10년간은 먹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1년도 못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진 상태에서는 새 상품 나오면 그 기업이 유망한 기업일까 했을 때는 새로운 상품이 지금 막 출시되더라도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품이 아무리 히트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방 또 몰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과거에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길 때는 관리형 인사들이 굉장히 회사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는 지금은 새로운 상품을 나눌 수 있는 기획 능력이 이렇게 높아진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그 상품을 나올 때는 소위 완전히 새로워야 됩니다. 종전의 인식대로 사실상 종전의 인식대로 본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상품들이 보면 종전의 인식대로 본다면 굉장히 이상한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런 상품일수록 지금 세계적으로 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보면 그런 상품들이 완전히 히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종전의 인식과 그다음에 기준을 파괴하고 소위 이게 적당한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는 종전의 인식대로 종전의 판단 기준을 하면 또라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 완전한 새로운 기준일수록 사실상 그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오히려 그 부를 창출하는데 짧은 기간에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유망업종을 선택할 때 상품을 내놓고 오랫동안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런 기업보다는 새로운 상품을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네. 기업이 유망한 기업으로 이렇게 꼽아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새로운 상품을 빨리빨리 내놓는 기업일수록 주가의 상승세가 높아지는 것이 지금 월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들이 전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망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글로벌화가 진행된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토착화가 잘 된 기업일수록 요망 직종이다 이런 얘기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세계가 레벨 플레이닝 필드 하나의 평평한 운동장처럼 돼 있기 때문에 예. 위기를 거치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글로벌화가 더 진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국의 어떤 시장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로 뛰어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유망 기업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그 내용이다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 글로벌화라는 것은 국제 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그래서 세계 진출해서 가장 값싼 노동력과 자본을 이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한 나라의 성장을 이렇게 극대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글로벌화의 장점이고 또 글로벌을 그 강조하는 여러 가지 국제 규범이 국회의 비준이라든가 국민의 동의 과정에서는 그런 측면을 상당히 부각시켜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들이 다소의 분업상의 이익이 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나라의 그 산업을 보완되든가 그 나라의 자국 국면을 고용을 좀 증대시킨다 하는 이런 신민족주의가 지금 부각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화와 진출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신민족주의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을 추진하되 투자 대상국의 자기 이익을 중시하는 쪽을 무시하고 단순히 효율성과 생산성과 이런 걸 따져서 이게 밀고 들어갈 때는 이 글로벌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화가 어차피 성공을 해야 그 기업이 레벨 플래닝 상태에서 유망업종으로 선정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신민족주의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화가 진출 때는 과거에는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예. 지금은 완전히 인도면 인도, 중국 이런데 미래셋이 들어갈 때 완전히 인도화, 완전히 중국화 이걸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야지 이 글로벌을 하더라도 투자 대상국의 국민이라든가 정부로부터 저항감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추럴라이제이션, 토착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글로벌을 추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유망한 업종으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었습니다는 지금 위기를 거치면서 신민족주의,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러한 패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헤어 진출해도 사실 글로벌화가 성공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을 동시에 균형하는 고려하는 이런 쪽의 그 글로벌을 추진하는 기업일수록 유망한 업종으로 부각된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높다. 단순히 재무제표 상보다는 훨씬 이것이 주가의 상승폭, 기대 수익을 높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인수합병 비율이 높을수록 또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상당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네. 굉장히 많이 경과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는 내용을 합쳐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일단 인수합병이 높은 기업이 뜨는 것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정보 시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이 공장을 설립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마케팅해서 그리고 그 마케팅에서 시장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까지 넘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인력의 양성 문제든가 기업 문화라든가 고객과의 관계든가 고객의 이런 각종 정보 같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흡수할 수 있는 인수합병을 통한 이런 것이 기업의 그 성공 전략에서 한 단계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저의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인수합병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뉴욕 시황을 얘기할 때 꼭 단골매에서 등장하는 것이 경기와 함께 인수합병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의 장점을 이렇게 부각시킬 때는 우리가 인수합병 시장은 정상적인 기업이 돌아가는 소위 그 프라이머리 마켓과 부실이 기업이 M&A 시장은 세컨드리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리 마켓에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추진하는 기업일수록 주가 상승폭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은 동영상 시대입니다. 동영상 시대에서는 사실상 과거에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될 때는 좀 권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뒷전에 물러오고 사무실도 그냥 높은 성벽이 이렇게 짜져 있는 그런 쪽에 이렇게 그 사무실에 그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권위를 중시하는 이런 쪽의 CEO들이 많습니다는 네. 동영상 시대에서는 최고 책임자일수록 무대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무대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뚱뚱하다 하면 아마 유성경 앵커조차도 사실상 그 사람한테 클릭수를 쥐어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네. 좀 CEO가 좀 이렇게 몸매가 잘 빠지고 그다음에 말을 잘하고 네. 그리고 얼굴이 좀 가름하게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CEO일수록 사실 유성경 앵커도 아무래도 배가 나온 사람보단 그 사람한테 클릭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이 드라마의 본 내용보다는 한때 유행했던 이 탤런트들이 복근을 그렇게 3개 정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냥 클릭수가 상당히 많고 시청률이 그냥 단순히 똑같은 내용이라도 몇 포인트가 올라간다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우리가 동영상 시대에서는 클릭수 한번 부과되면 가치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되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영상 시대에서는 최고 차임일수록 상당히 중요한데요. 무대 전면에 나서야 된다. 무대 전면에 나서려면 무대 장악력이 있어야 된다. 무대 장악력이란 건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몸이 좀 잘생기고 말이 좀 잘하는 소위 신원서판과 같은 이러한 CEO일수록 주가 상승폭이 크다. 해서 위기 후에 새로운 이런 투자 유망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도 CEO가 누구냐? 그 중에서도 CEO가 이런 신원서판과 같은 경영자상에 부합되느냐 하는 것을 월가에서는 상당히 유망 업종으로 또 투자 수익이 높은 기업으로 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이야기까지 참 재밌었는데요. 네, 새롭게 바뀌는 이 CEO들의 모습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레인보우님, 닉네임님, 그리고 얄얄님,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 CEO님, 스파이더맨님 등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화면이 살짝 어둡다고 하셨는데요. 내일 더 조정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